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결합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은 어떤 경우에 이온결합이 잘 형성되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이온결합이 잘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잘 잃는 특성이 있어요. 전자를 잘 잃어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잘 얻어요. 그러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겠죠? 비금속 원소는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금속 원소만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금속 원소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즉 전자를 잘 받기만 하는 원소들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화학결합을 형성할까? 얘네들은 다 받기만 좋아하는데 전부 다 받아가지고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는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소 원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이죠.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수소 원자 H 한번 써볼게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아니죠. 자, 수소 가까이에 있는 비활성 기체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를 받았으면 좋겠어. 얘도 하나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누군가 주는 애가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쪽 수소 원자를 보게 되면 이 원자는 이 원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두 개죠. 이 원자 입장에서 봐도 전자가 두 개예요. 얘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고요. 자,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고요. 얘도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죠. 둘 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 H가 두 개가 붙어 있는 H2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로 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둘 다 비금속들이에요. 전자를 받기를 좋아하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느냐? 자, 산소를 봅시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8개죠. 자, 288 기억납니까?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에 나머지 6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아니죠. 자, 그러면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합니까?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2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2개를 누구한테 받느냐? 수소에게 받는 거예요. 그럼 수소에게 전자를 받아요. 근데 받기만 하게 되면 수소는 전자를 온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수소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산소 원자인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되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나요?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수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됐습니까? 헬륨과
같은 바깥쪽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H 2개에 O 1개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자, 여기 전자쌍을 여기도 그런 게 있는데 전자쌍을 공유했습니다. 자, 전자가 2개니까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쌍. 근데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쌍이 이렇게 1개짜리 전자쌍만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2개짜리인 경우도 있어요. 공유를 이렇게 전자쌍 2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쌍 2개를 공유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산소 분자가 형성된 경우 이런 예가 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8번이니까 바깥쪽에 전자가 지금 6개가 들어있어요. 6개. 2개가 더 필요해. 근데 온통 산소밖에 없어. 다 2개씩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개씩 내놓고 서로 공유한 거예요. 전자로 치면 전자 4개를 공유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쌍으로 본다면 전자쌍 2개를 공유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질소인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7번이니까 가장 안쪽에는 전자가 2개, 바깥쪽에는 전자가 5개예요. 그럼 3개가 더 필요한 거야. 자, 온통 질소밖에 없다면 다 3개씩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3개를 공유하게 된 상황입니다. 3개를 내놓고 전자쌍 3개를 공유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가 2개. 이때 전자쌍 3개를 공유하고요. 산소 분자는 산소가 2개. 이럴 때 전자쌍 2개를 공유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42페이지에 보면 화학 결합 모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지금 4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4가지 예시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같이 43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플로린화 리튬이 있고요. 산화 리튬, 암모니아, 메테인 이렇게 4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구성원소가 지금 리튬 플로린으로 되어 있는 게 플로린화 리튬이에요. 자, 그 구성원소를 지금 여기 다 써놓은 거예요. 얘네들을 다 써놨는데 요 중에서 금속 원소인 것만 표시를 해볼까요? 금속. 리튬 금속이죠. 플로린은 비금속이죠. 리튬 금속이고 산소 비금속, 질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탄소, 수소 다 비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화학결합의 종류를 쓰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어떤 결합을 합니까? 이온 결합하죠. 그래서 금속, 리튬과 비금속, 플로린이 만나서 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산화 리튬은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을 한 경우라고 보겠죠. 암모니아는 질소, 수소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을 해야 되겠죠. 메테인은 탄소, 수소 둘 다 비금속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하게 됩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의 수를 써볼까요? 리튬은 42페이지 그림 보면서 합시다. 리튬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1개가 들어있고요. 플로린은 몇 개입니까? 플로린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리튬에 있는 이 전자 하나를 플루오린에게 주는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잘 잃는다고 했죠? 전자를 잃고요. 그거를 플루오린이 받아요. 그럼 플루오린이 받으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 꽉 차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플루오린화 리튬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리튬 하나가 전자를 플루오린에게 하나를 주고 플루오린 전자를 하나를 받고 한 개씩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플루오린화 리튬은 쓸 때 리튬을 먼저 쓰고 플루오린을 뒤에 쓰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42페이지에 보면은 적혀 있어요. LIF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화 리튬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리튬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의 수가 1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보셔도 되고, 산소는 몇 개예요? 제일 바깥쪽에 6개입니다. 그렇죠? 아까 물 할 때도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리튬이 전자를 하나를 잃고 산소에게 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산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받고 싶어요? 2개를 받고 싶죠. 그래서 사실 리튬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리튬 2개로부터 전자를 각각 하나씩 받아서 그래야지 8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산소 1개에 리튬 2개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 리튬은 2개, 산소는 1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Li2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경우를 봅시다. 암모니아는 질소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가 5개죠. 5개. 수소는 1개예요. 얘네들 이제 공유 결합을 할 건데, 자, 암모니아 전자가 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 3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3개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질소 1개에 수소가 3개 있습니다. NH3입니다. 메테인의 경우를 봅시다. 메테인은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가 4개죠. 수소는 1개고요. 자, 탄소도 이거 공유 결합을 해서 지금 얘도 8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합니까? 4개가 필요하겠죠. 얘네들이 공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테인은 탄소 1개에 수소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플루오린화 리튬을 LiF로, 산화 리튬을 Li2O로, 암모니아를 NH3로, 메테인을 CH4로 저렇게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타낸 것들을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다. 산화 리튬의 화학식은 Li2O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로 처음에 산소가 나오고 있네요. 산소는 엄청 중요하죠? 산소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자, 생명체 호흡에 이용되죠. 자, 그리고 산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한다는 것은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질소가 78%였고 산소가 21%였죠. 자, 요렇게 산소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또 중요한 물질로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죠. 우리가 그 외계에 어떤 행성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생명체가 살지 안 살지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물이 있냐 없냐를 보게 되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물은 사람 몸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마셔줘야 되겠죠. 자, 물은 생명체 안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화학실, 여러분들 화학실 하면 생각나는 그 모습을 보면 비커도 있고 부피 플라스크도 있고 눈금 실린더도 있고 대부분 뭘 담는 용기들이냐면 물을 담는 용기들이에요. 화학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본다면 대부분 물 안에서 그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반응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바로 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물이 없이 딱딱한 고체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우리가 숨도 쉴 수 있고 우리 숨 쉬는 이런 활동들이 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분자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O2로 나타내는 것은 분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앞에서는 화학식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여기서는 또 분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학식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화학식. 그 안에 분자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O2로 나타낸 것은 산소의 화학식이기도 하고요. 산소의 분자식이기도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H2O로 나타낸 것은 물의 화학식이기도 하고 물의 분자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인데 여기 1은 생략했어요. 1은 굳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떨 때 쓰냐? 그 물질이 분자일 때 써요. 그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때 분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물질들이 모두 다 분자들이에요. 자, 어떤 분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앞에 살펴봤던 수소 있었죠? 질소 있었죠? 이산화탄소도 분자입니다. CO2 잘 알고 있죠? 메테인 앞에서 나왔었고요. 암모니아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포도당은 안 나왔는데 C6H12O6 포도당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분자식들 또는 화학식이라고 해도 돼요. 얘네들의 화학식, 분자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수소는 H2, 질소는 N2, 이산화탄소는 CO2,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는 NH3, 포도당은 C6H12O6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거는 별표를 치겠습니다. 외우기.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다른 분자식들도 외워주면 좋은데 요거는 조금 외우기가 어렵겠죠. 자,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소독할 때 사용하는 에탄올. 에탄올은 C2H6O의 분자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스버너죠. 가스버너.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뷰테인. 뷰테인은 C4H10의 분자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설탕. 설탕은 이렇습니다. 분자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을 알고 있나요? 아스피린. 진통해열제입니다. 진통해열제. 아스피린의 분자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분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탄올은 소독하는 데 사용하고, 뷰테인은 연료로 사용되고, 설탕은 단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물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금을 먹어야 되죠. 조금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소금의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앞에서도 염화나트륨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냐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온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었죠. 자, 요럴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계속 결합을 합니다. 계속 결합을 해요. 계속 결합을 한다는 것은 요 모양이에요. 지금 요거는 일부만 있지만 여기 계속 연결돼요. 쭉. 요쪽으로 쭉 계속 연결돼. 토막을 잘라 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계속 연결돼서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분자가 맞다 아니다? 이 염화 나트륨은 분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염화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부 다 계속 결합돼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 요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화학식이죠. 화학식,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염화 나트륨의 분자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은 NaCl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기 나트륨 오른쪽 밑에, 염소 오른쪽 밑에 이온의 개수비를 나타내요.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 여기도 분자식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화학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 화학식을 쓸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야 돼요. 중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만나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로 이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2대2, 3대3 이런 게 아니고 1대1. 그래서 1은 생략해서 NaCl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또 다른 이온 결합 물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흔한 것으로 탄산칼슘 보겠습니다.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칼슘 이온과 칼슘 이온은 CaE 플러스예요. 탄산 이온 CO3E-예요.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느냐?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려면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되겠습니까? 1대 1로 만나면 되겠죠. 1대 1로 만나요. 그래서 CaE 플러스가 1개, 1대 CO3E 마이너스가 1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을 생략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CaCO3. 탄산칼슘은 CaCO3. 그럼 탄산칼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변에 어디 있느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산호초 요런데 탄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다 탄산칼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물질, 이온 결합 물질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수산화 나트륨. 자, 수산화 나트륨은 어떤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은 OH-고요. 나트륨 이온은 Na+예요.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되겠습니까? 1대 1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1대 1로 만나서 NaOH가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NaOH다. 1대 1로 만나서 그냥 1을 생략하고 NaOH로 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비누 만들 때 사용한다. 비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또 부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하진 않지만 다른 지역,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염화칼슘을 되게 많이 써요. 염화칼슘은 염화이온 Cl-와 칼슘이온 Ca2+로 만나요. 얘네들이 이제 만나서 염화칼슘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되겠어? 얘는 2+고 얘는 1-니까 얘 두 개가 있어야지 얘랑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대 1로 만나서 CL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CaCl2 이렇게 됩니다. 염화칼슘은 CaCl2 주로 어디에 이용되냐? 아까 얘기했던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제설제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의 습기 제거제, 제습제로도 이용합니다. 지금 요 그림은 물 먹는 하마 그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사용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의 성분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어떤 이온으로 되어 있냐면 탄산수소 이온 HCO3-와 나트륨 이온 Na+.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되겠어요? 1+1-니까 1대 1로 만나서 NaHCO3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공유결합 물질들도 많고 이온결합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들과 이온결합 물질들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 물질들의 성질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볼 건데요. 이 실험을 실제로 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험 과정과 결과를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을 확인해보고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였을 때 전기전도성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결과예요. 고체 소금은 전기가 안 통했어요. 근데 얘를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더니 전기가 통해요. 자, 이번에는 설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얘를 물에 녹여요. 설탕물로 만들었더니 역시 전기가 안 통해요.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통한다 라고 하는 거, 전기가 통한다 조금만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냐면, 자, 요거 정의를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전류가 흐르냐?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서 전하는 뭐죠? 전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를 가진 입자는,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진 입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하를 가진 입자는.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죠. 어떤 전하?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또 양이온.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왜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지를, 이 결과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고체 소금이 있어요. 그 안에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있습니까? 있죠.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전류가 흘러요. 근데 고체야. 고체는 지금 이 그림 보세요. 딱 붙어 있어. 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체 소금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양이온, 음이온이 있지만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물에 녹였어. 물에 녹이면 이제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염화이온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설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분자예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이에요. 얘네들은 설탕은 이런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어야 돼요.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설탕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아닙니다.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된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고체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든 수용액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든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체든 수용액 상태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 전도성,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이 어떤 상태일 때
자, 우린 두 가지만 살펴봤었는데 여기 책에 요 밑에 내용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더 나오냐면 액체 상태도 나와요. 수용액 상태도 나오는데 액체 상태도 나와.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와 수용액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액체랑 수용액을 약간 구분을 못한다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아까 공유계란 물질 여기 설탕이 있었죠? 설탕을 물에다가 녹여요. 그럼 설탕물이죠? 그건 수용액이에요. 근데 설탕을 그냥 가열해. 국자에다가 그냥 설탕 넣고 가열하면 어떻게 돼? 달고나 되죠. 그때 달고나가 이게 노르스름하게 되기 전에 맑은 하얀색으로 액체가 되죠. 그 상태, 그냥 설탕을 가열해서 녹인 상태는 액체가 돼요. 물에 녹인 상태는 수용액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보면 이온결합 물질, 소금의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했는데 얘를 이제 물에다가 녹이면 소금 물을 만들면 전기가 통했어요. 액체 상태일 때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액체 소금을 만들면 전기가 통해요. 자, 공유결합 물질인 경우에는 분자로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된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 있어도 전기가 다 안 통합니다. 다 안 통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어떨 때 예외가 있냐? 공유결합 물질인데 수용액에서 전기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HCl 그 다음에 NH3 이렇게 염화수소 암모니아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였을 때 특이하게 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물 안에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